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 직전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만 믿고 있던 북한마저 이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간 전쟁에 많은 것을 잃으면서 동북아 전체의 연쇄 붕괴가 임박한 순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거대한 균열을 대한민국이 정리했습니다. 과연 한국마저 이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에서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봉합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윤재입니다. 버지니아 국제안보연구소 대강당,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선 사람은 미국의 고위 관료도 유럽의 외교관도 아닌 바로 저였죠.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파견된 고위 연구관으로서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앞에 섰습니다. 제 뒤편 스크린에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러시아의 전비 지출 곡선은 수직으로 치솟았고 GDP 대비 전쟁 비용은 60%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실패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붕괴 지표들.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러시아는 이미 GDP의 60% 이상을 전비로 소모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미군 장교들과 연구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북한이 공급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었고 러시아는 이미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신뢰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동시에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는 통제 불가능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대강당은 텅 비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저는 혼자 단상 위에 남았죠. 가슴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파도는 결국 우리에게 향한다. 워싱턴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결국 그 충격파가 가장 먼저 도달할 곳은 한반도예요. 미국도 유럽도 그 누구도 동북아의 혼란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겐 다른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단 6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대강당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워싱턴 한국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은 한산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죠. 창가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상우 선생님, 78살의 은퇴 외교관이셨어요. 푸른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신 모습이 여전히 현역처럼 보였습니다. 윤재 씨,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 표정이 편하진 않더군요.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당연하죠.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윤재 씨,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누가 더 강한 나라냐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을 수습할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6.25 때 우릴 지켜줄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후 재건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결국 우리 스스로 해냈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누군가의 혼란을 구해낼 차례일지 모릅니다. 강대국이란 건 말이죠. 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꼈죠. 러시아와 북한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앞마당에 쏟아집니다. 미국은? 유럽은?
그들은 자기 집 먼저 챙기겠죠. 그럼 누가 남습니까? 우리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남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이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아니, 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피할 수 없는 사명감이었죠. 대사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이었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귀국 준비하십시오.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소집.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책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느냐 맞서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요.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자마자 곧장 용산으로 향했어요.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은 이미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연결 완료했습니다. 참모가 말하자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 속엔 워싱턴 NSC 회의실이 보였고 미국 측 분석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미 긴급 화상 회의가 시작된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비 소모 속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월간 GDP의 5%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고 이는 경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화면 속 미국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옆에 앉은 국방부 차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 심각합니다.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의 절반이 불발탄으로 판명됐고 러시아는 약속한 대금과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말했어요. 만약 이 두 나라가 동시에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는 통제 불가능한 블랙홀로 빠져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이윤재 연구관의 분석에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군사적 리스크도 상당하죠. 기획재정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까지 휘청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편 끝에 앉은 젊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은 나토와 중동에 집중하고 있고 유럽은 자기들 에너지 문제로 바쁩니다. 일본은 역사적 이유로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요. 결국 동북아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러시아 경제 붕괴 임박. 북한 내부 균열 조짐. 동북아 위기, 한반도 영향은? 언론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죠.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 강대국 싸움에 끼지 말자. 아니,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거냐?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가족이고 미래였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재 연구관. 돌아보니 국가안보실 1차장 정도현 차장이 서 계셨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내일 오전 8시 청와대 집무실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정 차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한국주도 안정화 전략 초안 작성. 그 책임자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석가로 남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반쯤 잠든 상태로 화면을 켰는데 그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속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 드론 공격, 석유 수출 중단. 손가락을 놀려 기사를 열었어요.
흑해 연안의 주요 석유 수출 항구가 공격받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라인이 마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즉각 요동쳤고 유럽은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암호화된 정보 채널로 국정원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결렬, 김정은 정권 내부 동요. 파일을 열자 상세한 정보가 펼쳐졌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100만 발 중 50만 발이 불발탄으로 판명됐고 러시아는 약속한 대금 3억 달러와 식량 지원을 전면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터지다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전비를 충당하는데 그 라인이 끊겼습니다. 북한은 무기 판매 대금으로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돈이 끊겼죠. 두 나라 모두 생명줄이 잘린 겁니다. 하나만 터져도 위험한데. 지금은 둘 다 흔들리고 있어.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부 이탈이 시작되면, 두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최악의 경우 동북아 전체가 일주일 안에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 빠질 수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국가안보실 상황실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72시간 이내 연쇄 붕괴 가능성, 즉각 대응 필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평화가 얼마나 얇은 막 위에 서 있는지를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정도현 차장이었어요. 이 연구관,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미국 NSC와 긴급 공조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시작됐어. 더 이상 분석만 할 수는 없어.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그 위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 그 아침은 희망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모두가 자기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지만 결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국 단독 개입 시 군사적 리스크 과다. 신중한 접근 필요. 외교부 문서도 비슷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자극 가능성. 다자 협력 우선, 한국 주도는 시기상조. 기획재정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경제적 충격 감당 불가. 최소 개입 원칙 유지 권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경고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도현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 입장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나토와 중동이 우선이래요. 동북아는 한국이 1차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국은 후방 지원 정도만 고려하겠답니다. 결국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정 차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과 에너지 문제로 여력이 없대요. 일본은 뭐 아시잖습니까? 역사 문제 때문에 주도권 잡을 수 없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웠어요. 결국 우리밖에 없구나.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아버지는 화면 속에서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윤재야, 요즘 뉴스 보니 내가 큰일을 맞게 될 것 같더구나. 아버지,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6.25 때 부산까지 피란을 갔었다. 그때 우릴 지켜줄 나라가 어디 있었나? 없었어. 모두가 자기 나라 챙기기 바빴지.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맨 땅에서 다 일궈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 스스로 했지. 그래서요? 이번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야 할 차례일 수도 있다. 윤재야, 도망치지 마라. 책임은 피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책상 위에는 여전히 상반된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건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고, 어떤 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 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 초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서를 완성하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거예요. 분석가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거죠. 두려움과 사명감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망치지 마라. 책임은 피할수록 더 무거워진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주도 동북아 안정화 전략 서론. 그 순간 제 선택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워싱턴에서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잠들지 못했어요. 기내 조명이 어두워져도 노트북 화면만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K 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 문서를 열고 또 열었죠.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국가안보실 실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바로 용산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차량은 곧장 대통령실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에 서울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도현 차장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십시오.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K 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이 계획은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러시아 경제 붕괴 시 에너지 공급망 우회 구조 확립. 한국이 중재자로서 중동 중앙아시아 루트를 설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북한 급변 사태 시 인도주의 개입. 한국 주도로 난민 보호 통로를 구축하고 유엔 미국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계를 만듭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셋째, 미국 중국 일본 EU가 함께하는 서울 안보 협의체 구성. 동북아 위기를 한국이 설계하고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지나가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윤재 연구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들도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안정화가 무질서한 붕괴보다 낫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은 나토에 집중하고 중국은 자기 경제로 바쁘고 일본은 역사 때문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결국 동북아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계획을 공식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실무 준비에 들어가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 꺼진 도심 너머로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두려움 속에서도 제 안에는 묘한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판을 바꾸는 일은 용기보다 책임감이 먼저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의실에 섰습니다. 원래는 특강 요청을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학과장님이 학생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결국 1시간만 시간을 냈습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PPT를 끄고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론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6.25 전쟁 때 제 아버지는 10살이었습니다. 부산까지 피란을 갔죠. 그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있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엔군이 왔지만 그들도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됐을 때도 재건은 우리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모두 우리 손으로 일궈냈죠.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어요. 지금 동북아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흔들리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옵니다. 이번엔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야 할 차례예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다시는 피란길에 오르지 않도록 말이죠.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도윤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같은 학생들은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준비하세요. 외교관이 되든 연구자가 되든 정책가가 되든 이 나라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서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저 외교관 시험 준비 중인데요. 교수님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젊은 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도윤 씨, 꼭 합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대국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저녁 휴대전화에 미국 NSC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렉사 밀러 분석관, 한국 방문 예정. 협의 요청.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 개인적 사연과 국가적 책임이 겹치며 제 사명감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도쿄, 제네바. 저는 4개 도시를 열흘 만에 돌았어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직접 만나 K-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워싱턴이었어요. NSC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알렉사 밀러가 회의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윤재, 이 계획은 놀라워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 정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알렉사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에너지 우회 루트, 난민 통로, 다자 협의체. 하나하나가 실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그럼 미국은 참여하시겠습니까? 후방 지원과 정보 공유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가는 게 맞겠어요. 다음은 브뤼셀이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본부에서 고위 대표를 만났죠. 이윤재 연구관, 유럽은 지금 에너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당신의 플랜이 그걸 막아줄 수 있다면 EU는 재정 분담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외무성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건 우리로선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이유로 일본이 앞장설 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후방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유엔 본부. 인도주의 담당 차관이 자료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민 보호 통로를 한국이 설계한다. 이건 유엔이 오랫동안 원했던 모델이에요. 전폭 지지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상황실에 복귀하자 정도현 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연구관 외신 보셨습니까? 로이터에서 서울이 동북아 위기관리 중심으로 부상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국내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한국, 동북아 안보 허브되나. K외교의 새 시대.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회의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방도시 시위 확산. 북한 접경 지역 불안 조짐. 인정받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압박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뚜렷한 청사진은 작은 나라를 세계 중심으로 끌어올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모니터 한쪽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 일부 이탈, 무장 충돌 가능성.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짓 승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이틀 뒤 서울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EU, 4자 비공개 고위급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이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K-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의 세부 실행안이 하나씩 통과됐습니다. 에너지 우회 루트는 한국 주도로 설계하고 EU가 재정을 지원한다. 난민 보호 체계는 유엔과 한국이 공동 운영한다. 서울 안보협의체는 원래 회의로 운영하며 사무국은 한국에 둔다. 회의가 끝나자 미국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윤재 연구관. 서울이 동북아 위기관리의 중심이 됐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도현 차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해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위기관리의 허브가 됐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대한민국, 동북아 안보 중심국으로 인정받아. 서울 구상, 국제사회 공식 채택. 댓글창은 자부심으로 들끓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인정받는구나.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서 군부 쿠데타 시도 실패, 무력 충돌 발생.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알림. 북한 접경지역 국경경비대 일부 이탈, 중국 측 긴급 봉쇄. 상황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로스토프 시내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 사상자 발생. 북중 접경 해산 지역에서 탈북 시도 급증. 시장 소요 사태.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각국 연락망 가동하십시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외부의 칭찬과 현실의 붕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차장이 다가왔어요. 이 연구관, 외신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한국 주도 전략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보여주세요.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구상 현실 앞에 시험대 오르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불과 6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우리를 칭찬했는데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혼란 영상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우리에게 온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상황 파악됐습니까? 예, 각하. 러시아와 북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안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연구관, 지금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총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짓 승리는 끝났습니다. 리더십의 인정은 곧 책임의 확정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황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저는 상황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사방에서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러시아 강경파였어요. 국영방송에서 러시아 안보전략연구소 부소장 세르게이 바실리예프가 나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안정화 계획은 서방의 대리인 노릇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 그의 말은 곧 선전 무기가 됐어요. SNS에는 한국 책임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해커 조직은 한국 정부 사이트를 공격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을 냈습니다. 남조선 괴뢰가 공화국 체제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내 문제는 영내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 압박도 거셌지만 더 힘든 건 내부였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었어요. 정부가 괜히 나서서 국제적 원한만 샀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는 어쩔 겁니까? 언론도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리더십을 칭찬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무모한 도박이라 비난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48%, 반대 47%. 국민도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도현 차장이 피곤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이 연구관 대통령실 앞에 항해 집회가 열렸습니다. 무모한 외교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불신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생긴 겁니다. 그날 저녁 알렉사 밀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재, 워싱턴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전략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조심해. 일본 외무성도 입장을 바꿨어요. 재정 분담은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내려다봤어요. 비난 성명, 항해 서한, 회의적 분석. 며칠 전만 해도 칭찬 일색이었던 자리에 이제는 의심과 공격이 가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아버지께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어요. 상황실 한쪽에서 직원이 외쳤습니다. 이 연구관님, 북중 접경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불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서울로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실제론 비명이 아니었어요. 상황실 직원들의 급박한 목소리였죠.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중 접경 단둥 인근에서 난민 차량 행렬이 무장 조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들,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연기. 사상자는 확인 중입니다만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막으려 했던 상황이 터진 거예요. 정도현 차장이 다른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NN이 벌써 속보를 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플랜, 국경 비극 막지 못해. 로이터, BBC, 알자지라. 모든 외신이 일제히 같은 논조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주도 안정화 전략이 실패했다. 서울의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미국 의회에서 강경파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다더니 이게 뭡니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국내는 더 심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이 온통 비난 기사로 뒤덮였어요. 우리가 나섰기 때문에 사고 났다. 정부, 무모한 외교로 인명피해 초래. 야당은 즉각 대통령실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앞 항해 집회는 규모가 2배로 불어났어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서울 플랜 철회하라. 이윤재 연구관 사퇴하라.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플랜이 오히려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오래전 제가 워싱턴으로 떠날 때 건네주셨던 손편지였습니다. 윤재야, 도망치지 말아라. 준비한 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정 차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연구관, 대통령께서 사퇴 의사를 타진하셨습니다. 제가 물러나야겠죠.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압박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정 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혼자. 생각 좀 해야겠어요. 상황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저는 그대로 한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위기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외부의 공격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찾아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강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강물 위로 희미한 불빛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워싱턴 강당에서의 첫 발표, 한상우 선생님과의 대화, 용산 상황실에서의 결단, 세계를 돌며 받았던 찬사들, 그리고 오늘의 비극. 마치 한 편의 잔혹한 기록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가 새벽바람에 흔들렸죠. 윤재야, 도망치지 말아라. 준비한 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의 침묵이 진짜 죄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준비하지 않은 자의 침묵. 만약 제가 K-스테빌라이제이션 플랜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큰 재앙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통제되지 않은 난민 행렬, 무정부 상태의 국경, 연쇄 붕괴로 이어지는 동북아 전체.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도 사실은 최악을 막아낸 결과일 수 있다는 걸요. 만약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강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도망치지 말자.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존 플랜의 약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틀은 잘 짰지만 현장의 세밀함이 부족했어요. 난민 보호 통로의 실시간 모니터링, 무장 조직 대응 체계, 국경 완충지대 설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절망이 각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고통과 혼란은 결단으로 승화되고 있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주황빛 빗줄기가 퍼졌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실패를 기반으로 더 나은 길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으로 향하며 정도현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복귀합니다. 긴급회의 소집해주세요. 새로운 통합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빛을 향해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도현 차장이 놀란 표우로 물었어요. 이 연구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어요. 새로 작성한 문서를 띄웠습니다. 먼저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어제의 비극은 제가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수습할 방법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서울 프로토콜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첫째, UN 주도 난민 보호 통로를 한국이 설계합니다. 단순히 루트만 정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위성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팀을 배치합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체계로 만들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국경 완충지대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어느 한 나라도 독점하지 않는 투명한 시스템이죠. 외교부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셋째, 서울 다자회의 개최.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과도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비공개 회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구조예요. 지금 중국도 난민 유입을 원하지 않고 러시아도 완전한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판입니다. 정 차장이 물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여론은 결과로 설득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막는 모습으로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통령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연구관 확신합니까? 예, 각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게 진짜 리더십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서울 프로토콜, 즉시 추진하십시오. 각국 정상에게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무너졌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책임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죠. 알렉사 밀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재, 너의 새 계획안 받았어. 워싱턴이 검토에 들어갔어. 이번엔 정말 완벽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리더십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행위라는 걸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다자회의의 실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닷새 뒤 서울 외곽군시설이 국제회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착하는 차량 행렬만으로도 이 회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외교 담당 부총리, 일본 외무상, EU 대외관계청 고위 대표, UN 사무총장 특사, 그리고 러시아 과도정부 대표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각국 대표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승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생존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 프로토콜 실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러시아 과도정부와의 간접 협상을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화. 한국이 중재하고 EU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북중북러 접경 완충지대 확립.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관리하며 UN이 감독합니다. 중국 부총리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셋째, UN 한국 공동 난민 보호구역 설치. 실시간 위성 모니터링과 다국적 긴급 대응팀을 배치합니다. UN 특사가 찬성의 뜻을 표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모든 참가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어느 나라도 독점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한국이 운영하되 감독은 UN이 맡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참가국에게 보고합니다. 중국 부총리가 물었어요.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각국의 GDP 비율과 수혜도를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6시간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세부 조항을 놓고 각국이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밤 10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서울 프로토콜 실행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UN.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회의장을 나서며 알렉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도 최악은 막았잖아. 그것도 한국이 주도해서.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위기를 설계하는 작은 회의실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다자 회의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동북아 위기 관리를 위한 서울 프로토콜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동북아 붕괴를 막은 전환점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대표들이 악수하는 모습이 지나갔어요. 외신들은 작은 나라 한국이 아시아를 구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중재 외교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노인이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나라가. 박미희 할머니는 눈가를 닦았어요.
예전엔 늘 큰 나라 사이에서 흔들렸는데 이젠 우리가 판을 정리하는구먼. 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때 생각나네. 그땐 아무도 안 도와줬지. 다들 자기 나라 챙기기 바빴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맨손으로 다 일궈낸 거잖아요. 이젠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겠네.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떠들썩한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안도와 깊은 자긍심이 거실을 채웠어요. 같은 시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윤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뉴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 씨, 외교관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교수님 덕분에 목표가 더 확실해졌어요. 저도 언젠가 교수님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당신들 몫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평화가 무너질 뻔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오늘 또 한 번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아니, 세계를 지켜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해도 아무도 오지 않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읽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풀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승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세대 전체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널 때 저는 며칠 전 새벽에 앉았던 그 벤치를 떠올렸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